한 번은 조용함의 말대로 캅카스인들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걸음걸이부터가 활달해서 마치 군악대가 박자를 맞춰 걷는 것 같았다. 교내에서나 밖에서나 자기들끼리 몰려다닐 때면 늘 노래를 흥얼거렸다. 남학생뿐인 그들은 20명이 한 방에 기숙했는데 늦은 밤까지도 흥겨운 합창 소리가 들리곤 했다. 한 번은 조선인 남학생 몇이 캅카스인들의 방에 놀러 갔다가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다. 여러 번 들어 익숙해진 카카스 미녀였다. 그러자 주위에 몇 사람이 나직히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점점 숫자가 늘어나 온 방 안에 캅카스인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나이 나이나나 나이나. 합창 소리를 들은 김명씨가 가보니 춤팔이 벌어져 있었다. 먼저 남자 하나가 침상 사이 공간으로 뛰어나가 손뼉을 치고 발장단을 맞추어 춤을 추면 다른 사람이 마중 나가듯 춤을 추어 올렸다. 꼭박이라 불리는 카카스 전통 춤이었다. 꼭박이. 나이나나 나이나. 사람들은 합창으로 후렴을 매겼는데 박자가 점점 빨라지자 발음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후렴 대신 다 같이 발을 굴러 장단을 맞추며 외치는 것이었다. 아싸, 아싸. 조선 학생들도 남녀 없이 함께 아싸 아싸를 외치며 박자를 맞추었다. 기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워지자 이웃방의 다른 민족들까지 잔뜩 몰려 함께 웃고 손뼉을 쳐 기숙사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사감이었지만 말리기는커녕 함께 어울려 같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카카스 사람들의 춤과 노래는 공산대학의 교가처럼 되어버렸다. 학생들이 산책하러 나가면 러시아 처녀들이 소리쳐댔다. 카우트브 나이나나 나이나. 어떤 처녀들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신용까지 해보이며 놀렸다. 아싸싸. 수업도 흥미로웠다. 조선반 학생들은 대부분 왕조가 망할 무렵인 1900년 전후에 태어나 식민지 치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들처럼 해방된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격정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수업 시간은 이들에게 유쾌한 지적 경험을 안겨주었다. 모스크바의 눈은 3월이다가 아도록 높지 않았다. 눈에 반사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석탄이 가득 찬 난로는 철판이 붉게 달아올라 열기를 뿜어내던 어느 날이었다. 이날의 발제자는 권오체였다. 권오체. 교종의 침엽수들 위로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오르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가운데 그가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을 조직하기 위해 조봉암 동무와 함께 만주에 파견되었을 때 본 광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에는 지금 아마도 수십 개는 될 조선인 독립군 부대가 군웅 할거 중인데 대개 양반이나 지주 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 그들은 조선 해방의 표 아래 행동하지만 조선의 지주들과는 투쟁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하고만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대들은 조선인 한 가구당 1년에 20엔씩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이를 거부하면 일본 간첩으로 간주해 사살해버립니다. 장터마다 지키고 서서 방 강제로 가둔 모금을 하는 통의 농민들은 장터를 범아가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일본 놈들 보기 싫어 만주 왔더니 농사지어 놓으면 다 뺏어간다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해 총 한두 자를 사서 일본인이나 일본군 한두 명을 쏘아 죽이고 달아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독립군 부대 병사들은 중국 군인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음식을 요구하고 여자들을 강간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납니다. 쌀과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구장을 끌고 가서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잡아 가두는 마족이나 다름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래서 그들을 독립군이 아니라 중국군이라고 부를 지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이 자칭 독립군이라는 자들을 상대로 총격전에 가담했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주의자들의 실체입니다. 권오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교정에 흰눈에 반사되어 쏟아져 들어온 오후 햇살이 그의 하얀 얼굴을 더욱 빛나게 했다. 김명신은 그 얼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권오체는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까지 억누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세 남자를 얻어 아이를 낳고 동거를 하면 몰려가 두들겨 패고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끝내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마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젊은 남녀가 자유연애를 하다 발각되면 풍기문란이라고 집단구타하고 가둡니다. 저희들은 고향에서 첩을 두세 명씩 두고 살았으면서 민중들은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니요. 봉건시대 지배자들이 이제는 자본주의 지배자가 되어 부르주아 도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여성 해방과 계급 해방은 분리될 성질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감 마자르는 줄곧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고노체는 공산대학에서 보스토코프라 불렸다. 마자르가 말했다. 보스토코프 동무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사랑과 성의 문제는 인간의 오묘한 정신 활동의 하나입니다. 연애 문제를 어떤 규칙이나 강제적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세계대전을 통해 자본주의 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혼외 관계를 가지면 청문회까지 여러 개인의 성생활을 공개 재판합니다. 우리 소비에트 연방은 한쪽에는 매운꿀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청교도적 성도덕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이중성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일체의 매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자유로운 성관계에 매우 관대합니다. 여러 악평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 콜론 타이 여사가 소비에트 연방의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마자르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자리를 정리했다. 저녁에 오페라 관람을 간다고 했지요.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난생 처음으로 오페라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 오페라. 흥분들이 되어 서로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난 학생들에게 마자르가 한마디 더 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콜론타이 여사의 정치적 오류로 지적되고 있는 당내 좌파 그룹 노동자 반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토론해 봅시다. 노동자 반대 문제. 노동자의 반대 문제. 여러분 오페라 구경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제히 러시아어로 인사를 하고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해는 벌써 서쪽 하늘 깊숙이 기울어 있었다. 우중충한 검은 기와집과 납작한 초가집들 뿐인 조선의 저녁이 고즈넉한 쓸쓸함에 잠기게 한다면 4, 5층짜리 화려한 건물들 너머로 찾아오는 모스크바의 황혼은 낮 동안 억눌려 있던 정열의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전령 같았다. 보스토코프 동무. 식당으로 가는 길에 김명씨가 권오체 옆에 따라붙었다. 만주이역이 재미있던데 언제 다시 들려주지 않겠어요? 좋지요. 언제요? 흔쾌히 응하는 권오체에게 나직이 말했다. 이번 휴일에 참새 언덕에 가요. 마라비비 언덕 말입니까? 좋지요. 마라비비 언덕은 광활한 들판에 형성된 모스크바 시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나직한 둔덕이었다. 레닌 언덕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참새 언덕이란 재미있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조선인 학생들은 휴일이면 끼리끼리 어울려 참새 언덕에 올라가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과 풍선 모양의 돔이 달린 러시아 정교의 성당을 구경했다. 극장은 멀지 않았다. 8개 하얀 돌기둥이 떠받든 옥상에 힘차게 달리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에 탄 용사의 조각상이 서 있는 건물이었다. 짜르 왕조 때 지어진 건물이라 찬사를 받기에 충분히 아름다웠다. 통역을 따라 들어가니 실내 광장에는 미련 관람객들이 소용돌이 치듯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군목을 차려입은 군인들 외에는 옷차림도 다양하고 여자와 노인들도 많아 직업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흔히 보았던 통역의 얼굴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통역이 설명했다. 관객의 대부분은 공장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입니다. 계급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군인이라도 대개 말단 병사들입니다.
짜르 시절에는 귀족이나 장교가 아닌 노동자나 일반인이 이곳에 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동양계 소수민족이 이곳까지 올 일은 거의 없었고요. 실내 광장은 그 자체가 구경거리였다. 높다란 천장과 벽에는 중세시대의 화려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고 군데군데 설치된 장의자들은 검붉은 융으로 덮었는데 우아한 곡선으로 다듬어진 나무 테두리와 다리 많은 황금빛 에나멜이 칠해져 황실에서 났었던 가구 같았다. 매점에서는 먹을거리와 음료수, 주류 따위를 팔았다. 초선 학생들도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먹을 것을 샀다. 남자들은 포도주와 빵을, 여자들은 코코아와 과자류를 샀는데 결국은 서로 나눠 먹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남녀가 한 술병에 입을 대고 나눠 마시는 일은 부부라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그러한 관습을 잊게 했다. 조선 학생들은 장의자 하나를 차지하고는 주위를 둘러서서 포도주를 병째 돌려 마시고 남이 먹던 빵도 기꺼이 받아 먹었다. 김명시 동무도 한 모금 하지요. 권어채가 금방 입을 땐 포도주병을 권했다. 좋아요. 김명씨는 기꺼이 병을 받아들고 입을 대고 마셨다. 권어채는 그녀의 입술이 닿은 술병을 가져다가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옆 사람에게 건넸다. 다시 한번 술병이 돌았을 때에도 그랬다. 마치 김명씨의 입술이 닿은 술병을 다른 남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 같았다. 벨소리가 울리고 관객들은 공연장으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출입문에 드리워진 두꺼운 커튼을 젖히니 3천석에 이르는 웅장한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6층으로 이루어져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원형극장이었다. 일행이 예약해놓은 자리는 3층이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데 사람은 가물가물하니 표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였다. 실내 광장의 의자들처럼 관람석도 모두 붉은 융으로 덮여 있었고 테두리와 다리, 계단의 난간들은 황금빛 에나멜로 칠했다. 아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천장에는 방사형으로 정확히 10등분된 구간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예술인의 군상이 그려져 있었다. 천장 중앙에 거대한 쌍들리에 주위로 100개는 되어 보이는 작은 쌍들리에들이 신뢰를 밝혔다. 권어체가 말했다. 사회주의가 아니면 평민들에게 공개될 수 없던 봉건시대 문화유산이군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회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좌석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음에도 관객들은 잔잔한 물결처럼 굼실거리기만 할 뿐 간간히 들리는 기침 소리 말고는 소리내어 떠드는 사람이 없었다. 무대 바로 앞 깊은 곳에서 관현악 악기들이 각자 음을 맞춰보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번째 긴 벨소리와 함께 전등이 모두 꺼졌다. 바이올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악기들이 협연을 시작하면서 막이 오르고 무대의 불빛이 객석으로 쏟아져 내렸다. 베르디의 아이다 무대였다. 묘지처럼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집트 왕궁이 재현되어 있었다. 한쪽으로 치솟은 성루로부터 무대 바닥까지 수십 개는 될 가파른 계단에 흰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줄지어 서서 은은하게 화음을 넣는 가운데 비단으로 치장한 왕궁의 회랑에서는 화려한 의상을 한 남자 가수들이 힘차게 합창을 시작했다. 이야, 굉장하다. 김명씨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러자 통역이 귀에 말을 했다. 스탈린 수상께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오페라를 무척 좋아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어디선가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김명씨는 놀라서 2층 귀빈석을 살펴보았으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대신 화려한 무대 뒤쪽 한가운데 놓인 레닌의 흉상이 그제야 눈에 띄었다. 그 위로는 낙과 망치를 형상화한 붉은색 소비에트 깃발이 걸려 있었다. 레닌과 붉은 깃발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 꺼지지 않는 전등빛을 받고 있었다. 김명씨는 난생 처음 본 화려한 무대와 처음 들어보는 관현악 연주에 도취되었다. 조선 악기들의 쓸쓸하고 슬픈 음색과 달리 서양 악기들은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가수들의 노래도 처연하게 쥐어짜는 조선의 창과는 달랐다. 인간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스탈린 대원수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일 거야. 누구보다 자비롭고 따뜻한 분일 거야. 비밀은 지킬 수 없었다. 김명씨는 휴일에 권오채와 참새연 덕에 놀러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다. 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기뻐했다. 고명자는
감색 고운 외투와 털장화를 빌려주었고 김조이는 머리를 빗겨주고는 자신이 아끼던 가죽 장갑을 건넸다. 고노체는 온전히 혁명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푸시킨의 동상 앞에서도 러시아 정규의 정당의 아름다운 돔을 보면서도 조병환과 함께 갔던 만주의 조선인들 이야기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컸기 때문에 지나가던 러시아인 연인들마다 흘끔거리며 웃었다. 김명시 동무가 직접 보아야 합니다. 굶주린 조선 동포들은 맨손으로 만주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큰 동네를 피해 야생초밖에 없는 황무지에 자리 잡은 그들은 할 줄 아는 게 벼농사뿐이니 엄청난 노고를 들여 바닥을 고르고 수로를 파서 물을 채워 벼를 심습니다. 만주에는 잡목들 말고도 울로초라는 풀이 있는데 땅속의 뿌리가 커다란 밥상만 합니다. 한 뿌리 캐내는 데만 한나절이 걸리고 그 구멍을 흙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논을 만들고 나면 밭농사밖에 모르는 중국인들이 땅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몰려와서 폭행하고 수를 메워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맞아 죽는 조선인도 종종 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군이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만주를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으니 조선인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벼농사가 잘 되면 중국인 땅 주인이 나타나 이들을 내쫓고 논을 차지합니다. 만주인 중에도 쌀맛을 아는 이가 늘어나 쌀값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이 항의하면 여비 정도는 주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황무지를 개간해 놓으면 또 중국인 땅 주인이 나타나 내쫓아버립니다. 비참한 건 우리 조선인뿐입니다. 고노체의 목청이 한껏 높아졌다. 지휘하듯 휘젓는 양손은 떨어져 나갈 듯 힘이 뻗쳤다. 조선인은 수도 없이 만주로 이주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일본 군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조선인을 이용해 만주를 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아직까지 만주는 중국 땅이라지만 온 사방에 일제경찰과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 데리고 차지하려는 야망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말겠군요. 고노치는 주먹을 쥐며 흔들어댔다.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바로 코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인은 만주인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그 땅을 빼앗으러 온 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별로 사설 자위대처럼 변해버린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까지 불러 모아 통일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그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어요.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큰 세력으로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민족주의자들은 강력하게 반공을 내세우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자진 장군이라면 청산리 전투의 영웅 아닌가요? 맞습니다. 철저히 보수적인 양반이죠. 민족 해방 투쟁에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계급 해방에는 가장 큰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참새 언덕에서의 미래는 끝없이 이어지는 정치 이야기로 작은 학습 모임처럼 되어버렸다. 일본 경찰의 촘촘한 감시 그물로 뒤덮인 경성에서는 남녀 운동가 단둘이 동대문 밖이나 서대문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이고 걸으며 사회주의 학습을 하는 일이 흔했는데 모스크바에 와서는 처음으로 개별적인 학습회를 가진 셈이었다. 고노체는 고향이나 가족 또는 자기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다. 혁명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는 듯했다. 온몸이 얼어 기숙사로 돌아온 김명신은 흥미진진한 연애담을 기다리던 두 여자에게 만주 이야기밖에 해줄 게 없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김명시와 고노체는 얼음이 녹기 시작한 모스크바강 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붉은 광장에 바실리 성당과 군 백화점과 레닌묘를 몇 번이나 돌며 1926년 봄을 보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간간히 고향과 가족 이야기가 끼어들기도 했으나 그리 많은 시간을 차지하진 않았다. 김명신은 갓 20살, 고노체는 23살이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겪은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혁명가로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같은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어쩌다가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6월의 휴일날 붉은 광장의 열사묘지를 산책할 때였다. 코노체가 자신이 겪은 3일 만세운동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가 살던 안동군의 작은 읍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일본군이 진압에 나섰다. 말을 타고 달려온 일본군이 긴 칼을 휘두르며
군죽을 가르고 지나갈 때마다 흰 옷에 조선인들은 피를 뿌리며 쓰러졌고 총을 든 조선인 보조원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며 쓰러뜨렸다. 마산 상황과 거의 같았다. 만세행렬이 지나고 나면 면사무소 앞에 죽음의 거리처럼 조용해졌지요. 핏물로 얼룩진 땀바닥에는 찢어진 태극기 조각들만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헌병들이 말을 타고 돌아와 짓밟으면 또 흩어졌다가 얼마 후면 어디선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꺼도 꺼지지 않는 들불 같았지요. 그래, 조선인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조선인을 믿어도 좋겠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오채씨도 잡혀갔나요? 당연하지요. 고노채는 머리를 숙여 내밀어 보였다. 정수리 근방 머리칼 사이로 상처가 아문 흔적이 남아있었다.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말겠다고 벽을 박아버렸지요. 머리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는데 놈들이 붕대로 머리를 감아주고는 매질을 계속합니다. 하도 맞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짓을 당해도 감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복수심만 또렷해지더군요. 김명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살이 닿는 순간이었다. 양반집에서 태어나 공부만 해온 권오체의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다. 거칠지도 억세지도 않은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눈과 얼음밖에 없을 것 같던 모스크바도 6월이 되면서 조선의 여름 못지않게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더니 7월부터는 완벽한 백야가 시작되었다. 백야. 밤 11시까지도 환하다가 2, 3시 정도 초저녁처럼 어르스매졌다가 다시 환해지는 기이한 밤이었다. 백야는 러시안들을 잠 못 이루게 했다. 긴 겨울의 추위를 막기도 하고 백야 기간의 지침을 위해 창마다 두꺼운 커튼을 이중으로 쳐놓았음에도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면 거리로 공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여름을 맞은 러시아인들은 모두 흰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았다. 조선인의 흰옷보다는 한결 깨끗하고 모양새도 좋았다. 멀리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광경을 보면 문득 조선의 길거리에 서 있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섭씨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가는 낮이면 모스크바 강변의 풀장은 인파로 넘쳤고 강기슭에는 아이들이 강아지 떼처럼 몰려다니며 강물로 풍덩풍덩 뛰어내렸다. 선선해진 저녁이면 공원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조선 유학생들도 저녁을 먹고 나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때로는 다 함께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 이곳저곳 공원을 찾아다녔다. 여러 공원 중에도 모스크바 문화공원이 가장 크고 인기가 있었다. 나중에 고리끼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곳은 공연장과 놀이공원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라 조금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공원 안에 자작나무 숲 사이마다 독서실, 강연실, 영화관, 독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세워져 있거나 한참 건축 중이었다. 곳곳의 공터마다 연단이 놓여 있어 누구라도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토론을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조용히 모여 조용히 경청하면서 간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통역이 말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 남긴 유산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혁명 기간 내내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계급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앞에 나가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자발성이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소비에트입니다. 한문으로 쓰자면 평이해가 되겠지요. 또 다른 광장에서는 악사들이 나란히 서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가운데 100명이 됨직한 남녀들이 줄 맞춰 서서 탭댄스를 추고 있었다. 강사들이 돌아다니며 이들을 지도했다. 통역이 설명했다. 이곳 공원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이들은 전부 무료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악사들도 강사들도 모두 자원봉사 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춤을 추시지요. 공산대학에서도 가끔 탭댄스 대회가 벌어져 다들 조금씩은 춤을 출 줄 알았다. 아코디언의 음색은 다른 서양 악기들과 달리 동양적인 정서를 느끼게 했다.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고단한 인생살이가 녹아든 듯 오래 묵은 사랑처럼 슬프고도 아련한 느낌이었다. 호전적인 활기로 넘치는 러시아식 탭댄스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듯 싶은데도 신기하게 잘 어울렸다. 김명씨는 불쑥 권오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도 춤춰요. 춤과 노래를 잘 못하는 권오체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갔다. 맨손치나 집단 율동처럼 힘차고 전투적인 춤이었다. 동작이 어설프다 해도 부끄러울 일이 없었다.
고명자도 신이 나서 김조이와 조용함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 춤판으로 뛰어들었다. 김명신은 요즘 친해진 안병진에게도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안병진은 중국 천진으로 이주한 조선인 유민으로 성실하고 의지가 곧은 사람이었다. 망설이던 안병지도 거듭 불러대자 기꺼이 춤판에 뛰어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손짓 발짓으로 춤을 따라하는 사이 몸은 금방 더워지고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양철 지붕에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발굽소리,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어지러웠다. 김명신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고 그 사랑을 축복해줄 친구들이 있어 행복했다. 한바탕 춤이 끝나고 땀투성이가 된 일행은 체육시설이 있는 광장으로 이동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는 초보 호계사들이 연습을 겸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선사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곤봉이나 전구공을 공중에 던져 두 손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달리다가 양손으로 땅을 짚고 제주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체육광장 한편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조기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줄까지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배구장에서는 팔다리에 근육이 우람한 남녀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경기를 하고 있었고 탁자와 의자가 구비된 실내 놀이터는 서양장기나 포커를 하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야외 소극장도 인상적이었다. 로마의 원형극장처럼 천장에 개방된 극장의 계단식 좌석에는 수백 명은 될 관객이 빼곡히 앉아 경건한 자세로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 건물 구조가 과학적으로 꾸며졌는지 그리 크지 않은 남자 배우의 음성이 구석구석까지 들렸다. 어린이 놀이터도 시설이 좋았다. 소형차가 배, 자동차 모양을 한 탈 것들마다 아이들이 줄지어 있었고 여자아이들을 위한 인형의 집도 있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도 좋아해서 어느 놀이기구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 모든 시설이 혁명 후에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극소수의 귀족들과 그들 자녀만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만드는 중입니다. 통역의 말을 들으며 김명신은 생각했다. 뒷골목에서 맨발로 흑장난이 나고 노는 조선 아이들에 비해 이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마산의 뒷골목 아이들은 태반이 맨발이었다. 어른들이 집신을 짜주면 다를까봐 놀 때는 맨발로 뛰어다녔다. 남을 캐러 다닐 때에도 사람이 없으면 벗어들고 다니다가 누가 지나갈 때야 신었다. 김명씨도 보통 학교 내내 체육 시간마다 맨발로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구두를 신어본 것은 배화요고에 들어가서였다. 교복과 하나가 학교 규칙이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 문화공원에 놀러온 러시아인들의 품격도 부러웠다. 경성의 파고다 공원이나 남산공원에 가면 널린 게 거린들이었다. 바닥은 쓰레기와 가래침으로 더러웠고 어리석은 가난뱅이를 등쳐먹으려는 컵 돌리기 야바이꾼들이며 내기장기꾼들이 순사들과 숨바꼭질하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소매치기나 불량배를 만날지도 알 수 없었다. 순사들이 긴 목도를 위둘러 거지를 내쫓는 광경도 낯설지 않았다. 문화공원은 달랐다. 어디서도 야바이꾼이나 불량배는 찾을 수 없었다. 술 취해 쓰러져 있는 거지나 불황아도 없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행동은 기품이 있었다. 길 가다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누가 잘못을 했든 서로 미안하다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고 가래침 뱉는 사람은 아예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었다. 길거리에 흔히 보이던 정복경찰도 공원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말썽을 피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해도 염숙한 군중의 위험에 눌려 의기소침해질 것만 같았다. 문화적인 분위기는 모스크바 어디서나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공산대학 학생들은 학습의 한 과정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공공시설이나 공장을 방문했는데 직장마다 문화부가 있어서 문학, 영화, 음악, 연극을 만들어 자체 공연을 했다. 대기업에는 자체 아코디언 가수들과 합창단이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공연을 했다. 예술을 중시하는 그들은 군대가 행진할 때도 키 순서대로 서지 않고 합창하기 좋게 세웠고 마을마다 새로 지어진 공회당에서는 매일 저녁 춤과 노래의 축제가 벌어져 남녀들이 어울려 놀았다. 이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공원 한편에서 벌어지던 노래교실이었다.
남녀 홍성 합창단이 유행가를 지도하던 곳이었다. 단상 위에 큰 판에는 가사를 써 붙여놓았다. 합창단의 선창에 따라 수백 명이 한 구절씩 따라 부르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장난을 치거나 딴청을 피우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조용함이 입을 열었다. 상해 가봤어? 상해 불란서 공원에 가면 사방 숲속에서 쪽쪽대며 입 맞추는 소리며 이상한 신음이 진동하거든. 근데 이 엄숙한 모스크바 공원에서는 남녀가 손만 잡아도 잡혀갈 판이라 모스크바에는 주택이 모자라서 방 한 칸에 몇 명씩 산다던데 러시아 청춘 남녀들은 도대체 어디서 연애를 하는 거지? 모스크바에서 한정거장만 나가려 해도 여행 허가증을 끊어야 하고 여관에서 하룻밤 자려 해도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니 말이야. 참 신기하단 말이야.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권오체가 웃으며 말했다. 자연의 섭리이니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권오체의 말대로 어떤 조건에서도 사랑은 이루어졌다. 김명씨와 권오체도 24시간 계속되는 집단 생활에 매여 있지만 사랑의 욕망은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어두운 공간이라고는 없는 백야의 계절에도 남유숲이라고는 없는 도시에서도 사랑은 가능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최초의 제비들.